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0대 초반 가정주부입니다. 일찍 결혼을 해서 아들이 벌써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한창 좋을 20대를 살림과 육아로 힘들었지만 저를 딸처럼 챙겨주시는 시어머님 덕분에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할머니였습니다. 저희는 4대 대가족으로 시부모님과 시할머니까지 같이 살았는데요. 시어머니 인생을 바꿔놓은 충격적인 사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엄마는 병원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상심이 크셨던 아빠는 매일 어린 저를 끌어안고 울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의 웃는 얼굴을 보며 다시 힘을 냈고 회사 다니면서 육아를 병행하며 정말 힘들게 저를 키우셨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엄마 없는 아이라고 손가락질 안 당하게 하려고 늘 옷이며 머리 모양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주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 아빠가 매일 제 머리를 묶어줬거든요. 엄마의 빈자리를 못 느끼게 하려고 학부모 모임에도 매번 안 빠지고 나오시고 소풍, 운동회도 다 참석했어요. 운동회 날 아침부터 김밥을 싸시던 아빠의 모습이 지금도 선합니다. 아빠, 당근 안 나왔지? 그럼 우리 은하 당근은 시장 가서도 쳐다보지도 않잖아. 당근 싫어하는 건 너 엄마 쏙 빼닮았어. 엄마랑 데이트할 때도 김밥 먹으러 가면 그렇게 당근만 쏙 빼더라고. 그럼 그걸 버리면 아까우니까 아빠가 다 먹었어. 그래서 아빠가 당근 흑기사가 된 거야. 엄마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우리 아빠 가을 타나 보다. 나 괜찮으니까 다른 여자 만나서 연애도 좀 하고 그래. 내 인생의 여자는 우리 딸밖에 없어. 그러니 너도 아빠랑 오래오래 놀다가 늦게 시집가. 은하 없으면 아빠 못 사는 거 알지? 알았어. 할머니 될 때까지 나 시집 안 가고 아빠랑 살게. 친구처럼 다정한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저는 그늘 없이 밝게 자랐습니다. 성적도 좋은 편이었고 중고등학교 내내 반장을 했습니다. 저는 남녀공학 고등학교를 다녔고 항상 1등을 해서 투표로 학급 반장에 선출되었습니다. 부반장은 우리 반 2등인 남학생이었습니다. 여자가 반장이다 보니 남자인 부반장은 제 말을 안 들을 때도 있었고 제 의견을 묵살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말다툼할 때도 많았고 항상 냉전이었어요. 그렇다고 성격이 못된 건 아니었는데 항상 1등 자리를 저한테 뺏기니까 자격지심이었던 것 같아요. 반장, 너 무슨 학원 다녀? 나 학원 안 다녀. 독서실에서 혼자 공부해. 고3인데 학원을 안 다니는 게 말이 돼? 일부러 나 속이려는 거지. 학원 안 다니고 어떻게 1등을 해? 그러게, 나도 미스터리야. 너희들처럼 학원 몇 개를 다녀도 나 못 따라오는데 나는 혼자 공부해도 성적만 잘 나오더라고. 그 돈 있으면 소고기 사 먹겠다. 너 자꾸 약올릴래? 이번 시험에는 내가 꼭 1등해서 너 코를 납작하게 해줄 거야. 그 남학생 이름은 김상혁. 집안 형편은 그런대로 좋은 것 같았습니다. 한눈에 봐도 잘 사는 집 아이같이 귀티가 흘렀거든요. 다들 학원 가느라고 방과 후면 학교엔 아무도 없었고 저만 혼자 도서관에 남아서 밤 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그 모습을 부반장은 늘 멀리서 지켜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전히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부반장이 김밥과 떡볶이를 사서 오더라고요. 김상혁, 여기 무슨 일이야? 너 밥 안 먹은 것 같아서 이거 먹고 해. 고마워. 근데 너가 이런 거 사주고 할 정도로 우리 사이가 썩 친한 건 아니지 않니? 왜 사온 거야? 그게 아까 낮에 교무실 갔다가 우연히 반장 생활기록부가 펼쳐져 있어서 봤는데 너 어머니가 안 계시더라고. 그래서 나 불쌍해서 잘해주고 싶었던 거야? 아니 불쌍해서가 아니고 친구로서 잘해줘야겠다 생각했어. 그동안 반장한테 차갑게 굴었던 거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 그럼 오늘부터 우리 진짜 친구해. 그런 의미에서 같이 먹자. 양이 너무 많아. 그럴까? 나도 사실 저녁 안 먹었어. 김밥을 먹으려고 집었는데 당근이 있어서 저는 아무 말 없이 발라내서 버리려고 옆에 치워놨어요. 당근 너 안 먹어? 그렇다고 이 아까운 걸 버려? 내가 먹을게. 나 당근 좋아해. 그러면서 부반장은 내가 골라낸 그 당근들을 집어서 먹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아빠 얼굴이 생각나면서 얘가 나의 평생 당근 흑기사인가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부반장에게 묘한 감정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얼굴이 빨개져 화들짝 놀라 떡볶이 몇 개를 한꺼번에 집어먹었어요. 야, 반장, 나 떡볶이 안 뺏어 먹어. 천천히 먹어. 이물 마셔. 취하겠다. 말은 툭툭 내뱉는데도 속마음은 따스하고 다정한 아이였어요. 그 후 우리는 늘 둘이 붙어 다녔고 같이 공부도 하고 점심도 같이 먹고 둘도 없는 단짝이 되었어요. 그렇게 어울려 다니면서도 성적은 잘 유지했고 저와 남자친구는 둘 다 원하던 서울 상위권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이 끝나고 저희는 성인이 된 기념으로 여행을 갔고 저는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몇 달 후면 대학 입학식인데 생각지도 못한 임신에 너무 속상해서 몇 날 며칠을 울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를 위로하며 빨리 결혼식부터 올리자고 합니다. 다행히 저희 아빠나 시댁에서도 임신 소식을 기뻐하시며 흔쾌히 결혼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이때 제 나이 19살, 너무 어린 나이라 시어머님이 시댁에 들어와서 같이 살자고 하셨습니다.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처음 시댁에 들어간 날. 어린 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결혼도 하기 전에 애를 가져? 시할머님,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요. 저희한테 빨리 찾아온 복덩이라고 생각하려고요. 그러니 시할머님도 예쁘게 봐주세요. 저 아이도 잘 키우고 살림도 잘할 자신이 있어요. 어른이 말하는데 뭔 말이 그리 많아? 아유, 저 철없는 걸 며느리라고 들여갖고 집안 꼴 잘 돌아간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며느리 잘 가르칠게요. 시어머니는 시할머니 불호령에 눈도 못 마주치고 잔뜩 긴장을 하더라고요. 당신 얼른 가서 밥 안 해? 왜 또 어머니 심기를 건드려? 네, 지금 저녁 빨리 할게요. 남편한테 듣기로는 시아버님이 워낙 가부장적이고 무서워서 어릴 때부터 남편과 어머님은 숨죽여 지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어머니는 시할머니의 모진 시집살이에 매일 긴장하며 살고 있었어요. 저와 남편이 19세, 시어머니 연세가 39세, 시아버님은 45세, 시할머니도 68세로 다들 젊으셔서 어딜 나가면 시어머니라기보다 언니냐고 묻는 사람이 많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머님이 참 젊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임신 때문에 대학 입학식만 하고 바로 휴학을 했고 남편은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은하야, 상혁이만 대학 가고 넌 그렇게 가고 싶던 대학 생활 시작도 못 해보고 바로 휴학한 거 속상하지? 네, 사실 많이 속상한데 그래도 이렇게 어머니가 저 잘 챙겨주셔서 우리 축복이 만날 때까지 몸조리에만 신경 쓰려고요. 그래, 나도 너 딸처럼 생각하니까 친정엄마라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몸 힘든 거 있으면 나한테 말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하고. 임신했을 때 잘 먹어야 아기가 건강해. 네,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 저 사실 임신한 거 겁났는데 그래도 제가 엄마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뻐요. 그리고 웬만한 집안일은 내가 다 할 테니까 자고 싶으면 자고 어른들 눈치 보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절대 나처럼 살지 마. 전 사실 어머님이 아버님과 시할머니한테 할 말도 못하시고 기죽어 지내시는 거 마음이 안 좋아요. 20년 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저도 어머니한테 힘이 되어드리고 싶어요. 그래, 말이라도 고맙다. 시어머니는 매일 5시에 일어나서 아침상을 준비했습니다. 입맛 까다로운 시할머니와 시아버지 때문에 밥을 2번이나 해야 했어요. 시어머니는 잡곡밥, 시아버지는 찰진밥을 좋아해서 압력밥솥으로 밥을 했어요. 오늘 반찬은 왜 이 모양이야? 지난번 장 볼 때 돈 준 거로 반찬 안 사고 딴 데 쓴 거야? 아니네요. 주신 돈에 맞게 장 본 건데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많이 못 샀어요. 어머니 조기 없으면 식사 안 하시는 거 몰라? 찌개를 왜 또 이렇게 짜? 찌개가 짜요? 다시 끓일게요. 언제 해서 먹어? 됐다. 난 보리차물에 밥 말아 먹을란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 식사도 똑바로 준비 못하냐고 고함을 지르며 물컵에 담긴 물을 시어머니 얼굴에 부었습니다. 어머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본인 얼굴 닦기보다 엎드려서 바닥에 떨어진 물부터 닦았습니다. 모든 경제권은 시할머니한테 있어서 생활비 관리는 시할머니가 하고 시어머니는 필요할 때마다 돈을 타다 썼습니다. 매번 장 볼 때마다 뭐 살지 목록을 써서 보고하고 돈을 일일이 받아서 장을 봤습니다.
시아버지는 시할머니 소유의 상가 건물에서 전당포를 하고 있습니다. 돈 번 거는 다 시할머니에게 주기 때문에 어머니는 며느리라기보다 마치 종부리듯 하고 있었어요. 삼시세끼 12첩 반상을 차려야 했고 시어머니는 외출했다가도 식사 시간만 되면 무조건 밥을 차려야 했습니다. 하루는 친구들 모임에 갔다가 식사 시간인 6시 넘어서 도착하니 나 지금 몇 시인데 지금 와? 시엠이 굶어 죽이려고 작정했어? 어머니 죄송해요. 버스가 늦게 오는 바람에 늦었어요. 얼른 식사 차릴게요. 저는 피곤해서 자고 있었고 시할머니 고함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시할머님, 어머님 몇 년 만에 동창생들 만났다가 고작 30분 늦은 건데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할머님이 밥 차려 드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너 시할머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너 임신했다고 내가 너한테는 아무 소리도 안 했더니 이게 날 이겨먹으려고 들어? 은하야 그만해. 어머니 화 푸세요. 어머니 요즘 시대에 이렇게 시집살이 당하는 며느리가 어딨어요? 어머니 이렇게 사시면 화병 나요. 전 시할머니한테 매번 구박받는 어머님이 너무 애처로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도 눈 하나 꿈쩍 안 하는 시할머니는 밥 차리라며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제가 시어머니 대신 시할머니한테 간간히 대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의처증이 있어서 어머니가 외출하려면 누구를 만나는지 자세하게 얘기해야 했고 시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과 통화하는 걸 보여줘야 믿었습니다. 외출하면 1시간에 한 번씩 전화를 해서 동영상으로 어디 있는지 찍어서 보여줘야 했습니다. 만일 전화가 안 되면 그날은 불같이 화를 내며 어머니한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어머니 몸은 항상 멍이 사라지질 않았고 잘못 맞아서 뼈를 다치는 날도 많아 정형외과를 계속 다녀야만 했습니다. 병원 갈 때마다 시할머니한테 얘기하는 게 더 괴로웠습니다. 저 어머니 어깨가 아파서 병원 갔다 오려고요. 돈 좀 주세요. 정형외과라 보험이 안 돼서 한 1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뭐? 10만 원? 돈이 썩어 도냐? 무슨 병원비가 그렇게 비싸? 넌 뭐 그리 몸이 약해 빠져가지고 맨날 병원이야? 애비가 힘들게 벌면 뭐하니? 너가 다 쓰는데. 돈 한 푼 마음대로 쓰지 못하니 시어머니는 처녀 때 입던 옷을 아직도 입고 있고 화장도 못하고 그 젊은 나이에 예쁘게 외모에 신경도 못 쓰고 항상 우울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안쓰러워서 남편은 밤에 몰래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머니한테 따로 생활비를 줬습니다. 물론 시할머니와 시아버님한테는 비밀로 했어요. 엄마, 이제 내가 매달 생활비 줄 테니까 우리 은하랑 같이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놀러도 다니고 예쁜 옷도 사 입어? 평생 아버지와 할머니는 엄마를 가정부로만 생각하잖아. 내가 얼마나 화나는 줄 알아? 아무리 내가 소리 지르고 대들어도 두 사람은 평생 안 변하잖아. 나도 이제 지쳤어. 내가 아버지 경찰에 신고해도 엄마한테 손대는 버릇 아직 못 고쳤잖아. 오히려 할머니가 엄마한테 얼마나 남자한테 대들었으면 저렇게 손이 올라가게 만들었냐고 말하는데 나 진짜 그때 화가 너무 많이 나서 할머니한테 소리 질렀던 거야. 엄마 생각하면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 상혁아, 엄마는 괜찮아. 내가 이렇게 견딜 수 있는 건 우리 상혁이 때문이라는 거 알지? 너 아니었으면 엄마 벌써 도망갔지. 이제 예쁜 며느리와 손주까지 생겼으니 엄마는 정말 행복해. 너가 준 돈으로 우리 은하랑 축복이 맛있는 거 사줘야겠다. 고맙다 아들. 1년 후 저는 아들을 출산했고 시어머니는 제 산후조리부터 아기 육아까지 도맡아 해주셨어요. 아예 아기 침대를 시어머니 방에 갖다 놓고 아기 분유 먹이는 거며 기저귀까지 갈아주면서 저보고는 항상 쉬라고 하셨어요. 은하야, 이제 훈이도 태어났고 너도 이제 복학해서 너 하고 싶은 공부하면 좋겠어. 너처럼 똑똑하고 능력 있는 애가 이렇게 애나 키우며 살림하는 거 난 싫어. 진짜 저 복학해도 돼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 대학 졸업해서 좋은 회사 취직해서 일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대학 등록금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빠가 저 대학 입학했을 때 4년 동안 다닐 대학 등록금을 제 통장에 넣어주셨거든요. 그거 그대로 있어요. 아유, 사돈 어른도 나와 같은 생각이셨구나. 내가 돈 해줘야 했는데 내 처지가 그렇잖니. 사돈 어른 너무 고마우시네. 시아버지와 시할머니께 복학한다고 말씀드렸고 등록금은 친정아버지가 주신 돈으로 해결하라고 하니까 허락하셨어요.
저는 남편과 같은 대학을 다녔고 아기를 봐주시는 시어머니 덕분에 제가 하고 싶은 공부도 원 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1학년 때부터 취업 준비를 했고 밤 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했어요. 어머님이 집에 일찍 오면 살림해야 되니까 학교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라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시아버님과 시할머니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지금 몇 시야? 애엄마가 밤 11시 오는 게 제정신이야? 대학 다닌다면서 헛짓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아버님, 저 헛짓하는 거 아니고요. 지금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오는 거예요. 내가 며느리한테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오라고 했어요. 저처럼 집에만 틀어박혀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지 말고 공부 많이 해서 사회에서 성공하라고요. 여자는 집에서 살림하고 애만 잘 키우면 되지. 무슨 사회생활이야? 당장 학교 그만두고 집에서 애나 키워. 지금이 조선시대예요. 저 하나만으로 충분하잖아요. 제 손과 발 다 묶고 노예처럼 살고 있잖아요. 누가 노예라는 거야? 우리가 널 잡아먹기라도 했어? 간땡이가 부었나? 손주 며느리에 들어오고 너가 기세가 등등하구나. 그러면서 시할머니는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시할머님, 지금 어머니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는 사람 아니에요? 제발 이제 어머니 그만 좀 괴롭히세요. 뭐? 어디 눈을 시퍼렇게 뜨고 시할미한테 악다구니를 써? 저게 다 저 화상 때문이야. 애비야, 저 화상 내 눈에 좀 안 보이게 해. 나 혈압 오른다. 어머니, 얼른 누우세요. 당장 집에서 나가! 시아버지는 영하 10도가 넘는 추운 날씨에 외투도 못 입은 어머님을 대문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제가 울면서 아버님을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뒤따라 나갔지만 어머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슬리퍼 차림과 얇은 옷차림이라 어머님이 너무 걱정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살을 에이는 추위에 갈 곳은 없고 그때 생각나는 곳이 예전에 살았던 친정집 동네였어요. 그 먼 길을 걸어서 몇 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부모님은 다 돌아가시고 빈집만 덩그러니 있는 친정집이라도 보려고 무작정 왔던 겁니다. 그래도 제일 행복했던 추억이 가득했던 곳이었으니까요. 사실 시어머니가 이곳에 온 이유는 이날 세상을 등질 생각이었습니다. 빈집에 들어가서 그 추위에 부들부들 떨면서 스르륵 잠이 들었습니다.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점점 의식이 흐려졌어요. 그렇게 정신을 잃었고 눈을 떴을 때는 한 가정집이었습니다. 미선아, 정신이 들어? 오빠. 나 알아보겠니? 무슨 일이야? 너가 왜 그 빈집에 있는 거야? 오빠, 나 그냥 그렇게 두지 왜 살렸어?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나 버리고 가서 20년 만에 와서 한다는 얘기가 고작 그거야? 부잣집 남자한테 시집 갔으면 잘 살아야지. 이게 무슨 꼴이야? 오빠는 어떻게 우리 집에 온 거야? 우리 결혼을 앞두고 너가 갑자기 나 같은 가난한 남자 싫어서 부잣집에 시집 간다며 잊어버리라는 쪽지만 남기고 사라졌는데 내가 제정신이었겠어? 같은 동네니까 매일 너희 집에 찾아가서 아버님께 너랑 연락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통사정했는데 매정하게 날 밀쳐내셨어. 행여나 너가 집에 찾아올까봐 매일 너희 집에 찾아갔어. 그러다가 아버님이 병으로 돌아가시고 그 집은 폐허가 되었지만 매일 찾아갔어. 내가 한 발짝만 늦었어도 너 큰일 났어. 쪽지가 무슨 말이야? 난 그런 쪽지 쓴 적 없어. 아버지 사업이 부도 위기라 사채빚을 많이 썼는데 아버지가 돈을 못 갚자 나를 그 사채업자에게 팔았어. 그 쪽지는 아버지가 썼을 거야. 당신과 나를 헤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 같아. 뭐? 아니 그게 아빠라는 사람이 할 짓이야? 어떻게 빚 때문에 딸을 팔 수가 있어? 그럼 그 후에 어떻게 살았던 거야? 나중에 알았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이 업계에서는 악독하기로 소문난 사채업자였고 건달인 아들 하나가 있었어. 나를 강제로 아들과 결혼시켰던 거야. 결혼해서도 나를 며느리가 아니라 돈 주고 사온 노예 취급했어. 인간적으로 대한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어. 심지어 우리 며느리한테까지 심하게 하는 걸 보고 너무 속상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뭐하나 싶었어. 그때 갑자기 우리 어릴 때 동네에서 뛰놀던 행복했던 순간이 생각나더라. 마지막으로 오빠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렇게라도 널 볼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다. 너 기다리느라고 연애도 안 하고 결혼은 아예 포기했는데. 나 같은 게 뭐라고. 오빠도 가정 꾸리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왜 바보같이 날 기다려.
오빠는 어릴 때부터 같은 동네에 살았던 첫사랑으로 결혼을 약속한 채로 아버지 때문에 영문도 모른 채 헤어진 채 20년 만에 만난 겁니다. 그날 저는 20살의 감정으로 돌아가 제 첫사랑과 밤을 함께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칠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할머니와 시아버지가 또 욕을 퍼부으며 손을 올리려는 순간 남편이 막으면서 다행히 순조롭게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석 달 후 시어머님은 가족들과 식사하는 도중에 헛구역질을 하며 욕실로 뛰어갔어요. 밥맛 떨어지긴 뭐 하는 거야? 죄송해요. 제가 좀 속이 안 좋아서.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제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은하야,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나 사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사랑하는 사람이라뇨? 그게 무슨 말인지. 석 달 전에 너희 시아버지한테 쫓겨난 날 있지? 그때 나 너무 힘들어서 나쁜 생각으로 내가 어릴 적부터 살던 친정집 동네로 갔었어. 부모님 돌아가시고 폐허가 된 집에서 생을 끝내려고 했는데 나랑 어릴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라며 결혼까지 약속한 약혼자가 날 구했어. 아버지 때문에 내 첫사랑이자 약혼자인 그 남자와 헤어지게 된 거야. 그날 밤 우리 사이에 아이가 생겼어. 그럼 낮에 어머님이 구역질한 게... 맞아. 근데 낮에 산부인과 가서 임신 확인하고 되게 기뻤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가진 거잖아. 나 너희 시아버지랑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니고 돈 때문에 팔려온 거였어. 시할머니가 사채업을 했는데 아버지가 빚을 많이 져서 나를 판 거야. 그래서 평생 난 여자로서가 아니라 노예로 살았던 거였어. 사람 대접도 못 받고 그렇게 구박받으면서 이제 살고 싶지 않아. 이제 새 사람으로 새 인생 살고 싶어. 전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게 사신 거 몰랐어요. 어떻게 시할머니와 아버님이 어머니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사람을 돈으로 사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이제라도 어머니 행복 찾으세요. 전 어머니 편이에요. 지금 바로 아버님과 시할머니께 말씀드리러 가요. 그래, 은하야 고맙다. 방에 식구들을 다 불러놓고 시어머니는 저 할 말이 있어요. 이혼해주세요. 이혼?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20년 전 저와 결혼을 약속한 약혼자를 얼마 전에 다시 만났어요. 저희 아버지가 빚 때문에 저를 팔아서 그 사람과 헤어지게 된 거예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남자예요. 20년간 결혼도 안 하고 제가 돌아오기만을 매일 기다린 사람이에요. 이제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두 분, 제발 이제 어머니 그만 괴롭히고 어머니 그동안 인간 대접 못 받고 살았는데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놓아주세요. 너희 둘 지금 뭐 하는 거야? 바람 피운 게 뭘 잘했다고 이혼을 해달라 말래?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줘. 내가 평생 당신 옆에 딱 붙어서 감시하며 평생 고통 속에서 살게 해주겠어. 저 그 사람 아이 가졌어요. 이제 저 놓아주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당신 저한테 아무런 이성적인 감정 없잖아요. 어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랑 결혼한 거잖아요. 계속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뭐 아이를 가져? 이런 천한 것. 시아버지는 저를 밖으로 쫓아보내고 시어머니를 방에 가둔 채 시할머니와 같이 밤새 추궁하고 욕설을 하며 몸에 손을 대 시어머니는 반실신 상태였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새벽 일찍 짐을 챙겨 집을 나왔습니다. 더 이상 버티림이 없어 도망가리고 결심한 겁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저희 방 앞에 서서 상혁아, 은하야, 그동안 너희들이 있어서 내가 행복했어. 너희들한테 너무 고마워. 상혁아, 이 못난 엄마는 있고 혼이 잘 키우고 은하랑 행복하거라. 내가 무슨 자격으로 너희들 얼굴을 보겠니? 미안하다. 방문 앞에서 흐느끼는 시어머니의 울음소리에 저는 잠이 깼고 어머니가 떠나시려는 걸 알았습니다. 누운 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어머니, 부디 행복하세요. 힘드시면 언제든 저 아이한테 오세요. 저는 속으로 시어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그날 아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이 집 나갔어요. 옷이며 소지품이 하나도 없어요. 집을 나가? 기어이 그놈한테 간 거야? 남자한테 미쳤구나. 시아버지는 전당포 문을 닫고 시어머니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찾아다녔지만 허탕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배신감에 치를 떨며 혼자 술 마시는 날이 많아졌고 어느 날 술 마시고 고가다리를 건너다 중심을 잃으면서 다리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다시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시할머니는 시아버지 장례식에서 대성통곡을 하며 남편 잡아먹을 그년 내 가만 안 둬.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찾아내고 말 거야. 시할머니는 악명 높은 사채업자로 힘 좀 쓰는 건달들을 풀어 시어머니를 찾게 했습니다. 샅샅이 뒤져서 당장 내 눈앞에 데려와. 시어머니는 첫사랑 남자와 재회한 후 아무도 찾지 못할 낯선 곳으로 갔습니다. 남자의 부모님이 사셨던 외딴 산골집이었어요. 애나야, 여긴 아무도 몰라.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직접 집 지어서 노년을 사시던 곳이야. 우리 세 식구 살기에 충분할 거야. 괜히 저 때문에 오빠가 위험에 처할까봐 불안해. 저희 시어머니와 남편 무서운 사람이라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뭐가 겁나. 이제 내가 있잖아. 여기서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2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야. 나 받아줘서 고마워. 시어머니는 남들의 시선을 피해서 마을에는 거의 내려오지 않고 외딴 산골에서 남자와 농사 지으며 행복한 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아이를 출산해 누구보다 행복한 여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한테 연락하면 나까지 곤란해질까봐 연락을 안 했고 저는 멀리서나마 어머님이 행복만 바라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저와 남편은 대학을 졸업하고 둘 다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저희는 시할머니로부터 경제적으로 자립해서 생활비며 돈 관리는 저희가 했습니다. 시할머니는 몇 년이 흘렀는데도 끈질기게 계속 사람을 시켜서 시어머니를 찾아다녔고 어느 날 시어머니의 행선지를 찾아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 먹일 분유며 생필품을 사러 남자와 읍내로 내려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저 멀리서 건장한 체구의 남자 2명이 이쪽으로 보고 뛰어왔고 남자와 시어머니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사정없이 달렸습니다. 아이를 업은 시어머니는 힘들어서 빨리 뛰질 못했고 남자는 당신, 내 말 똑바로 들어. 당신은 우리 아기 생각해서 절대로 저놈들한테 잡히면 안 돼. 내가 저쪽 방향으로 유인할 테니까 반대 방향에서 무조건 택시 잡아 타고 집으로 가. 내일까지. 내가 집에 안 오면 내가 그때 준 주소 있지? 강원도로 당장 떠나. 알겠지? 여보, 당신하고 같이 갈 거야. 우리 항상 같이 있기로 했잖아. 난 무서워. 시간 없어. 이러다 우리 셋 다 끝장이야. 약속해. 내일 집에서 꼭 만나. 남자는 반대 방향으로 뛰어서 그 사람들을 유인했고 그 틈에 시어머니는 얼른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며 창문으로 남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잡혀서 구타를 당하고 있었고 택시 쪽으로 보며 겨우 미소를 지으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오열을 하며 남자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시어머니는 다음 날까지 한숨도 못 자고 남자를 기다렸습니다. 바람소리에도 화들짝 놀라 대문 밖으로 나갔지만 결국 남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울어서 이제 눈물샘도 말라버렸는지 오히려 시어머니는 담담했습니다. 남자의 마지막 당부대로 갓난아이를 업고 남자가 알려준 강원도 외딴 산골로 향했습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흙집에 아궁이가 있는 오래된 집이었습니다. 깊은 산 중에 덩그러니 집 한 채가 있는 오지마을이라 밤에는 불빛 하나 없이 음산한 곳이었습니다. 당장 먹을 것부터 구하는 게 급선무였고 시어머니는 온 산을 헤매며 먹을거리를 찾았습니다. 산 열매와 버섯, 식용나무를 캐서 근근히 배를 채워야 했습니다. 아이는 배고프다고 계속 울었고 손수건에 물을 적셔서 아이에게 주니 쪽쪽 빨며 그나마 울음을 그쳤습니다. 며칠을 굶어서 시어머니도 기력 없이 누워만 있었습니다. 다행히 집 앞에 감자밭이 있어서 몇 달 후 수확 시기가 되어 그걸 캐서 끼니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캔 감자로 읍내장에 나가서 팔아서 필요한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읍내 나갈 때는 머리를 보자기로 감싸고 마스크를 써 최대한 사람들 눈에 안 띄게 다녔습니다. 어느 날 집에 건장한 남자 둘이 찾아왔습니다. 시할머니 방에 들어가길래 저는 방문 앞에서 얘기를 몰래 엿들었습니다. 소장님, 아까 전화로 말씀드린 대로 여자와 남자를 발견했지만 여자는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야, 니들 이따위로 일할 거야? 그냥 잡아오라니까 뭐 한 거야? 그리고 남자를 잡아서 여자 있는 곳을 말하라고 했는데 끝내 말 안 하더니 순간 방심할 틈을 타 도망가다 차에 부딪혀 숨졌습니다. 이제 어쩔 거야? 어떻게 찾을 거야? 사장님, 그 여자가 갓난아기를 업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근처 산부인과를 수소문해서 그 여자 있는 곳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있다고? 그때 임신했다고 하더니 아이를 출산했나 보군. 그럼 더 그년을 찾아내야겠네. 아들 잃은 슬픔을 그년도 겪게 만들어줘야지.
뭐하고 있어? 어서 백방으로 수소문해서 무조건 찾아내! 시어머니가 집 나가서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숨죽여 울었습니다. 시할머니가 이렇게 사람까지 써서 시어머니를 찾아다닐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정말 악랄한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남편에게 말을 했더니 뭐 할머니가 깡패를 풀어서 엄마를 찾고 있다고? 이제 도저히 못 참겠다. 내가 할머니를 막아야겠어. 남편은 시할머니 방을 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계속 엄마 찾으러 다녔다면서요. 깡패들 시켜서 지금 뭐하는 짓이에요? 상혁이 넌 상관 마라. 나와 너 애미 사이 문제야. 그만큼 괴롭혔으면 이제 좀 엄마 놔주세요. 그 남자도 세상 떠났다면서요. 이제 그럼 엄마 혼자인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할머니 며느리이기 전에 제 엄마라고요. 저 엄마 나가고 하루도 발벗고 잔 적 없어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데 할머니 때문에 내색도 못하고 얼마나 괴로웠는 줄 아세요? 한 번만 엄마 찾으면 저도 아버지 따라갈 거예요. 지금 할미 앞에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넌 우리 집 대를 이을 사람이야. 상혁아, 너마저 없으면 이 할미는 못 살아. 그러니까 제발 멈춰달라고요. 엄마 인생 살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시라고요. 할머니 제가 이렇게 빌게요. 남편은 시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오열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시할머니는 눈 하나 깜짝 안 해서 남편은 며칠 동안 물도 안 마시고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아무 음식도 안 먹고 실신한 손주를 보며 그제야 시할머니가 통곡을 하며 상혁아, 이 할미가 잘못했다. 네 말대로 네 엄마 그대로 둘게. 그렇게 더 이상 시할머니는 시어머니를 쫓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매일 휴대폰만 보며 시어머니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전화 한 통 없이 1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초등학생이 된 아들을 둔 학부모로 직장 다니랴 살림하랴 바쁘게 살았고 시할머니는 80연세의 평범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증손주 학교 갔다 오면 밥도 챙겨주시며 많이 예뻐했어요. 어허, 우리 훈이 오늘 학교 선생님 말씀 잘 들었어? 네, 증조 할머니, 저 오늘 그림 잘 그려서 칭찬 들었어요. 그유, 그랬어. 우리 강아지. 그 기세등등했던 시할머니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임신해서 도망간 시어머니 때문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10년 만에 제 앞에 시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시며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얘야, 해장국 한 그릇 사주면 안 될까? 삐쩍 마르고 초췌한 모습의 시어머니 옆에 아이를 보는 순간 시어머니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너희들한테 정말 미안하다. 엄마, 왜 이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엄마 기다린 줄 아세요? 여보, 우선 어머니 뭐 좀 드시게 해야겠어. 기력이 하나도 없으셔. 나보다 우리 애부터 뭐 좀 먹여야 돼. 며칠을 굶었어. 어머니와 아이를 데리고 집 앞에 있는 식당으로 갔습니다. 해장국을 주니 아이는 개걸스럽게 먹었습니다. 얘야, 천천히 먹어. 먹고 더 먹어. 네, 알겠습니다. 남자아이는 제 아들과 비슷한 나이 또래였습니다. 어머니도 얼마나 오랫동안 굶었는지 해장국 한 그릇을 금세 다 드셨습니다. 저와 남편은 얼마나 힘들게 살았으면 저렇게 밥 한 끼 못 먹었을까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파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그동안 어떻게 지낸 거예요? 상혁아, 엄마 원망 많이 했지. 너가 날 미워할 것 같아서 집에 올 수가 없었어. 제가 왜 엄마를 미워해요? 할머니와 아버지가 맨날 엄마 구박하고 못 살게 굴 때마다 엄마가 너무 불쌍해서 도망갔으면 하고 바랬던 적 많았어요. 정식적으로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엄마가 팔려온 거잖아요. 전 엄마가 뒤늦게라도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사는 거 좋았어요. 근데 지금 엄마 모습은 전혀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집 나가서 그 아저씨 부모님이 사셨던 외딴 산골로 가서 농사 짓고 살았어. 그러고 얼마 후에 아이가 세상에 나왔고 우린 너무 행복했어. 그러다 읍내에 나갔다가 너희 할머니가 보낸 사람들에게 발각되어 아저씨가 나랑 아이는 도망가게 하고 자기 쪽으로 유인해서 잡혔어. 다음날 집으로 온다는 약속을 했지만 끝내 안 왔고 아저씨가 예전에 알려준 강원도 산골의 외딴 집에 가서 살았어. 혹시나 아저씨가 올까봐 매일 집 앞에서 기다렸어. 그 사람들이 우릴 찾아낼까봐 숨어 지내야만 했고 먹을 게 없어서 강물을 파서 먹고 마을에 가서 동냥을 해서 먹을 걸 얻어왔어. 가끔씩 마을 분들이 일감을 줘서 밭일을 도와 일당을 받아서 생활했어. 아이는 커가고 학교에 보낼 수도 없고 정말 암담했어.
매일 하늘을 보며 울었어. 20살 때부터 꼬여버린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하고 비참했어. 어머니, 그렇게 힘드셨으면 연락도 하시고 집에 오셨어야죠. 어머니,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 놀라지 마세요. 그분 어머니가 마지막 본 그날 그 사람들한테 어머니 계신 곳 절대 안 알려주려고 차도로 뛰어드셨어요. 그분 장례식과 저희가 편안히 가실 수 있게 잘 모셨어요. 아, 어떻게 그런 일이. 날 다시 안 만났더라면 그런 일도 없었을 텐데 다 내 탓이야. 시어머니는 오열을 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 헤어지지 말아요. 빨리 집으로 가서 어머니 좀 쉬세요. 너무 힘들어 보이세요. 집에 어머니 계신 거 아니야? 네, 저희랑 같이 계세요. 나 너희 집에 못 가. 어머니가 우리 애한테 해코지하면 어떡하니? 어머니는 충분히 그럴 사람이야. 절대 못 가. 니들 나 봤다고 절대 얘기하지 마. 나 그만 갈게. 어머니는 당황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 손을 붙잡고 급하게 식당을 나섰습니다. 이때 식당 앞에서 한참을 기다리며 서 계시던 시할머니와 맞닥뜨렸습니다. 안 돼, 저리 가. 우리의 털끝만큼도 건드리지 마. 에미야, 내가 잘못했다. 너한테 정말 천벌 받을 짓을 했어. 시할머니는 울면서 어머니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시할머니를 보자 갑자기 흥분하며 이성을 잃은 시어머니가 어머니 왜 이러세요? 원래 이런 분 아니잖아요. 또 무슨 꿍꿍이 속셈이세요? 아니야, 이제 그런 거 없다. 너 나가고 상영이 애비 세상 떠나고 이게 다 너 때문이라며 널 찾아내서 끝장을 보겠다고 그 짓을 한 거야. 아들을 잃으니 눈에 뵈는 게 없었어. 너한테 모질게 해서 내가 벌 받았나 보다. 제가 어머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매일 지옥 같았고 매일 나쁜 생각을 했어요. 상혁이 때문에 제가 버틴 거라고요. 그래, 안다. 네 마음 알아. 나 너 때문에 속자한 마음으로 살게. 이 시엠이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시어머니는 시할머니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다음날 시할머니는 저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는 꼭 애미를 한 번은 보겠지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았단다. 이렇게 더 늦기 전에 와줘서 정말 고마워.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을 너희들한테 나눠주려고 해. 애미는 우리 집안 선산과 경기도 용인에 있는 땅을 주마. 상혁이는 마포에 있는 10층짜리 상가 건물과 신림동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을 줄 테니 너가 잘 운영해봐. 그리고 훈이 애미는 그렇게 하고 싶다던 카페 하나 매입했으니까 그거 잘해봐. 내가 돈이라면 이골이 난 사람이다. 돈 안 갖는다고 사람들 겁주고 가정 파탄 만들고 정말 사람으로서 못할 짓 한 거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어. 그렇게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해서 받은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살았던 거 다 부질없는 거였어. 내가 너희들한테 못할 짓 한 거 이렇게라도 해야 속죄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라도 우리에게 모든 재산을 다 물려준 시할머니는 며칠 후 새벽에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 후 노숙 생활을 하다가 추운 겨울날 길바닥에서 신문지를 덮고 자다가 몸이 꽁꽁 언 채로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어머니, 이 아이 이름도 짓고 얼른 학교부터 보내야겠어요. 우리 훈이와 나이도 비슷해서 같이 학교 다니면 서로 형제처럼 의지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엄마 아이면 제 동생이잖아요. 제 동생으로 호적에 올리면 되겠네요. 아, 그러면 되겠네. 그러면 훈이한테는 삼촌이 되는 건가? 삼촌이 너무 어린데. 얘들아, 너희들 마음은 너무 고맙다. 그런데 나 이 집에 있으면 옛날 기억들이 자꾸 떠올라서 마음이 안 좋아. 진짜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아이 이름은 어머님이 미리 지어주셨어. 김씨 집안의 증손주로 인정해주시면서 김지훈으로 말이야. 지훈이는 산에서 자라서 이 도시가 낯설고 힘들어서 적응하기가 어려울 거야. 지훈이 데리고 시골로 가서 살려고 그래. 괜찮지? 그렇게 해요. 이제 엄마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고 사세요. 맞아요. 지훈이도 시골에만 있다가 서울 생활 갑자기 적응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이제 지훈이만 생각하면서 사셔야 해요. 그래, 고맙다 얘들아. 시어머니는 시할머니가 물려주신 땅에 통나무 집을 짓고 감자며 토마토 등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지훈이는 학생들이 몇 명 안 되는 시골 초등학교에 입학해 1학년부터 시작했어요.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시할머니가 물려주신 카페를 차려 퇴근 후에는 카페에서 일했습니다. 워낙 해보고 싶었던 일이라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고
제빵 자격증도 따서 디저트도 직접 만들어 팔았어요. 회사원들이 많은 곳이라 점심때는 줄 설 정도로 대박집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직접 키운 유기농 채소로 사용해서 디저트를 만들다 보니 손님들 반응이 좋았어요. 저는 시어머니와 거의 매일 전화통화를 하고 있어요. 어머니, 지난번 보내주신 토마토, 감자가 다 떨어져서요. 추가로 더 보내주실 수 있나요? 매번 공짜로 주시는데 이제 돈 좀 받으세요. 그냥 우리 식구들 좋은 음식 먹이려고 소일거리로 농사 짓는 건데 돈은 무슨 돈이야. 필요한 거 있으면 무조건 말해. 너희들 주는 재미로 농사 짓는 거니까. 어머니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 정말 처음 봐요. 지훈이는 학교 잘 다녀요? 잘 다녀. 근데 내가 나이가 너무 많다 보니 학부모 모임 가면 다들 나보고 할머니냐고 해서 지훈이한테 미안하더라고. 이제 겨우 50인데요. 아직 젊으세요. 우리 훈이는 공부를 잘해서 담임 선생님 추천으로 영재반에 들어갔어요. 지훈이 많이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 우리 손주가 너랑 상혁이를 닮아서 똑똑하구나. 이번 주말에 다들 내려와. 내가 직접 만든 시골 된장에 삼겹살 구워 먹자고.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시어머니 모습을 처음 봅니다. 이렇게 평생 웃으며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